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77쪽의 두 번째 주제 하천 지리 여행, 그리고 세 번째 주제 해안 지리 여행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산지 지리 여행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70% 정도가 산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과 관련된 여행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와 함께 하천 그리고 해안과 관련된 지리 여행지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하천은 상류, 중류, 하류의 볼거리가 각기 다른 자연 공간이다. 상류 산지와 하류 평야를 흐르는 하천 경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 노년기 산지를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하천은 얼핏 다른 나라에 비해 구경거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우리나라 5대 하천에는 많은 볼거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노년기 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데이비스의 평행설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요. 가미공류 하천의 백미 동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가미공류 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그냥 가미공류 하천은 상류 지역에서 공류,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실제 강원도의 동강의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것처럼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구불구불 흐르고 있죠. 그런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봤었을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약간 누렇게 보이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지워볼게요. 어때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산이어서 녹색으로 보인다라면 이 부분은 녹색보다는 약간 황토색 부분으로 많이 보이는 곳이 있죠. 이 부분은 예전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잘리고 어떻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 실제로 이제 가미공류 하천도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은 남한강 상류, 자, 남한강에서도 상류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미공류 하천으로 뱀이 기어가듯 구불구불 흐른다. 자, 구불구불 흐른다를 공류라고 합니다. 이 유역은 4억 5천만 년 전 융기하여, 자, 4억 5천만 년 전에 융기했다고 합니다. 형성된 석회암 지역이다. 자, 석회암층, 석회암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쌓이는 것이다? 바다에서 쌓였다. 근데 그 아이가 융기가 됐으니 지금은 육지에 있는 것이겠죠? 융기 도중 하천이 강바닥을 깎고 옆구리도 깎아서 지금의 동강이 생겼다.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이 몰리는 정선군 운치리에서 평창군 마을리에 이르는 구간은 공류도가 높아 가미공류 하천의 절정을 이룬다. 강 위에서 올려다보는 수직절벽, 뿅대라고도 되어 있네요. 장관을 이루며 석회동굴인 백룡동굴, 천연기념물 제260호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남쪽에는 고성산성도 있는데 신라와 고구려가 영토전쟁을 벌였던 곳이다. 영월군 마차리를 지나 영월군 거운리로 향하는 동강은 구비가 완만하다. 거운리에는 동강의 또 다른 절경인 어라연 계곡이 있다. 자, 어라연 계곡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여감층 안반이 강 한가운데 버티고 앉아있는 어라연 계곡은 가을철 단풍이 특히 멋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동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가볼 수 있다면 낙동강, 내성천,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을 했었어요. 낙동강의 상류인 예성천에도 보면은 회룡포라고 멋진 지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가미공류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탄강의 신비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자, 한탄강은 강원도 철원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비둘기낭 폭포라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한탄강은 볼거리가 많은 강이다.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연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한탄강이 용암 대지를 깎아 만든 수직벽을 볼 수 있다. 경기도 포천의 비둘기낭 폭포는 천연기념물 제53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한탄강 지류에 펼쳐진 폭포로 옥빛 폭포와 함께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비둘기낭 폭포라는 이름은 검은색 현무암 계곡이 비둘기 둥지 모양을 닮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비둘기낭 폭포는 한탄강을 따라 흘러내려오던 용암이 지류로 500m 정도 역류한 곳에 형성되어 있다. 이 비둘기낭 폭포 위에는 작은 낭이라 부르는 높이 9m 정도의 작은 폭포가 하나 더 있으며 아래 지점에서는 현무암반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만든 두 개의 작은 폭포도 볼 수 있다. 비둘기낭 폭포는 경관의 우수성은 물론 이 지역의 화산 경관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사진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 있는 까만색의 돌들이 바로 현무암, 검은색의 현무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에 폭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박 2일에서도 이 비둘기낭 폭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선사지리 여행지. 자, 죄송합니다. 선사지리 여행지 대곡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사시대와 관련된 유적 유물이 있겠지요. 실제로 울산 울주군 방고대 암각화 벽면이라고 해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울산의 위치는 다음과 같고요. 이곳에 암각화 벽면이 나와 있습니다. 강이라고 해서 전부 자연 경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강은 문화를 싹트게 한 본거지로 인류의 문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실제 4대 문명이 탄생한 곳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천 옆이라는 걸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대곡천에는 신석기 시대의 방구대 암각화, 이거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국보 제285호. 암각화와 청동기 시대의 천정리 각석, 국보 제147호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중요한 유적이다. 이곳은 선사시대 지리 여행의 명소로 선사시대의 우리 조상이 이곳을 넘나들며 그들의 생각을 기록했다. 방구대 암각화의 주제어는 고래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래 암각화는 그리 많지 않고 단일 암각화에 새겨진 가지수는 세계 최고이다. 이곳은 우리 조상이 자연과 함께 삶의 흔적을 찾아보는 여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 대곡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내릴 경우에는 물에 잠기고 물이 조금 줄어든 수위가 낮아지면 그때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이곳을 수학여행으로 왔던 어떤 학생들이 수성펜 있잖아요. 이제 그 여러분 수정 테이프 말고 수정액으로 이렇게 글씨 쓸 수 있는 그 수정액으로 글을 써가지고 국보를 훼손했다라는 뉴스가 예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천 주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여행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활동해 보시면 낙동강 지리 여행지라고 해서 낙동강 상류 구간 중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하천 지리 여행인데요. 태백의 구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낙동강이 발원해가지고 남해로 흘러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산을 올라가다 보면 하천이 시작되는 지점이다라는 그런 팻말 혹은 표지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다녀볼 수 있으시면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해안지리 여행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여름 동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여행을 다녔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라도 여기저기 많이 다닐 수는 없었겠지만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 그리고 앞으로 여행을 갈 거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다음에 해안지리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충청남도 태안 신도리 해안사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넓은 공간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신다면 딱 누가 봐도 어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막 위에 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죠.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사막 지역까지 가지 못하고 사막과 같은 모습을 표현을 해야 될 때 이곳 신두리 해안 사구에 와서 많은 촬영을 했었다라고 해요.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더위사냥이라는 예전에 아이스크림 광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막 같은 모습을 표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남 태안의 위치는 다음과 같고요. 실제 해안지리 여행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다. 동해안과 서남해안에는 침식해안과 퇴적해안이 발달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이 많이 분포하여 바닷가에 모래해안이 많다. 서남해안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해 멋진 경관을 보여주며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유명해 곳곳에 여행지가 있다. 서해안의 해안사구, 남해안의 공룡발자국, 동해안의 석호 등은 흥미로운 지리 여행의 볼거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 사구, 공룡발자국, 석호 이와 관련해가지고 교과서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막과 같은 모래 언덕, 태안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충청남도 태안은 볼 곳이 매우 많지만 그 중에도 으뜸으로 치는 곳이 원북면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이다. 사구 전체 길이는 3.5km인데 이 가운데 한국의 사막으로 불리는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천연기념물 431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신두리 해안사구 북쪽의 길이 1.5km, 최대 폭 1.3km의 구간입니다. 최대 높이 19m를 정점으로 하여 좌우로 끝없이 펼쳐진 사구가 장관이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북서풍. 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북서풍을 정면으로 받는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북서계절풍이 신두리 해안사구를 만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확인할 거, 사구를 만드는 건 무엇이다? 북서계절풍, 즉 바람이 사구를 만들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구는 겨울에 성장한다.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사구의 모래는 약 1만 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했지만 그 아래에는 수십만 년 전에 쌓인 모래층도 있다. 물론 지금도 사구의 모래는 움직이고 있다. 신두리 해안 사구 배후 습지인 두흥습지를 환경부는 200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곳은 천연기념물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허락을 받고 환경적인 목적, 관찰의 목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해안사구의 생태적 가치라고 해서 해안사구는 해풍에 의해 형성된, 바람에 의해 형성된 바닷가 모래 언덕이고요. 해안사구는 해안을 보호하고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입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안사구는 다량의 지하수를 저장하고 있어 해안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용수 공급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구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안사구는 우리가 해수욕장에 놀러 갔었을 때 그 뒤에 해수욕장 뒤쪽에 보면 나무, 소나무, 우리가 보통 소나무를 많이 볼 수 있겠죠. 이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텐트 같은 걸 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해안 사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물놀이를 가게 되면 사구를 무조건 한 번씩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입니다. 공룡 발자국을 남긴 퇴적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남의 우황리인데요. 전라남도 해남 우황리 퇴적층입니다. 전라남도 해남 우황리는 여러가지 동물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새 발자국에서부터 거대 공룡 발자국에 이르기까지 발자국의 종류도 다양하다. 우황리에는 수식어가 3개 붙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익룡 발자국이 있는 곳,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새 발자국이 있는 곳,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공룡 발자국이 있는 곳 그것이다. 자, 가장 큰 익룡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 퀴새 발자국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공룡 발자국. 이러한 발자국은 퇴적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항리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394호입니다. 원래 바닷속에 잠겨있던 곳인데 해남과 목포 사이에 뚝을 만들면서 드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해남과 목포 사이에 뚝을 만들면서 이 뚝이 이곳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겠네요. 이곳 우항리 지층은 약 8,300만 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층으로 높이 3에서 4m의 해시계가 5km가량 이어지고 있다. 퇴적층의 두께는 매우 얇지만 교과서적인 퇴적 구조의 연속적인 수평 층리가 잘 발달되어 공룡 발자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보존이 드문 여러 형태의 화석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서 공룡 발자국들 여기 찍혀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평의 퇴적층 여러분 보세요. 시루떡처럼 층층층층이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렸을 때 이곳을 다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 해남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해남이쿠스라는 공룡도 실제 존재하고 있답니다. 다음 바다의 마지막 여행으로 평화로운 동해안 바닷가 석호 여행입니다. 동해안은요 일반적으로 모래사장, 해수욕장이라고 말하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진 곳이 바로 동해안입니다. 영랑호는 청초호와 함께 강원도 속초를 대표하는 석호이다. 자, 석호는 이제 후빙기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만해 입구에 사주라는 아이가 생기면서 바다와 분리된 호수, 이렇게 어렵게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바다이고요. 이게 호수예요. 이 부분이 쌓여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호수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호수가 석호. 영랑호의 수심은 8m 정도로 청초호보다 3m 깊다. 영랑호는 잘 보존된 석호로 4월의 모습이 특히 아름답다. 석호 여행은 석호의 형성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석호는 해안선 만입부에 연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곳이 있어야 발달한다. 자,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셔요. 동해안의 석호들을 잘 보면 뻗어나간 사주 방향이 제각각이다. 화진포, 영랑호, 청초호는 북쪽, 송지호, 향호, 경포호는 남쪽으로 뻗어갔다. 해안을 따라 길게 발달된 사주의 방향은 연안류의 방향과 일치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진포, 영랑호, 청초호는 연안류가 이쪽 방향, 북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반대로 송지호, 향호, 공포호 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파도가 이렇게 왔었을 때 육지에 부딪히면서 위쪽과 아래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형성된 석호들은 해안에 분포된 암석 종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석호가 잘 발달되려면 석호 주변으로 모래를 만들어내는 화강암이 분포해야 한다. 석회암이 분포되어 있는 해안에는 마안을 막는 모래가 공급되지 않아 석호가 형성되지 않는다. 자, 석회암이 있는 곳에서는 석호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강릉을 기점으로 남쪽의 석회암 해안가에서는 석호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래쪽 강원도 남부 아래쪽 같은 경우는 석회암 산지, 그리고 위쪽에 금강산이니 설악산인 하는 이 산들에서부터, 이거는 돌산이거든요. 이 돌산에서부터 모래가 흘러나와서 이쪽으로 흘러와 이쪽에는 석호가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라고 우리나라 현존 최대 규모의 석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바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석호이고요. 이 옆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다입니다. 이 부분이 바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석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호라고 적혀 있지요.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 해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하천과 해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놀러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81쪽, 83쪽에 있는 섬과 물과 관련된 여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